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6월 19일 벌써 19일이군요. 하노이 시간 5시 반 달려가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네요. 오늘 북한의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베트남의 이 개혁 개방이 어떻게 흘러왔나 좀 저도 여기 마침 자료가 있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사가 저기 녹차 갖고 왔네요. Thank you very much. 베트남의 개혁 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북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건 누가 썼냐? 어쨌든 뭐 총괄은 거기 이부영 이사 배우께서 쓰셨고 통일연구센터 및 뭐 신흥시장 팀에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군요. 한번 또 저도 뭐 이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리뷰하고 말씀드리면 좋은데 저도 바빠서 그냥 같이 가볍게 읽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도록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베트남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되게 헤맸거든요. 미국하고 전쟁 이후에 상당히 헤맸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속한 발전이 이뤘느냐? 그거는 1986년도 이른바 도이모이 정책을 취하면서 개방을 했죠. 개방.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바꾼 건 아니고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했다는 점이 아마도 북한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베트남이 6 내지 7%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군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1986년도 한 이후에 지금도 오랜 세월 동안 베트남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개방하기 전에는 경제가 너무나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조 건설 및 건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국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SOC에 많은 투자를 했죠. 많은 투자를 받고 있죠. 지금 아직도 일본 및 한국으로부터요. 그래서 다음에 북한의 과제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한번 볼까요? 전 베트남에 사니까 베트남에 대해서는 좀 알지만 농업 개혁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 농업이 너무 엉망이 되니까 경공업 육성이 필요하겠죠. 안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텐데. 신경제 지도를 실현한다. 말은 좋은 말이 많군요. 인프라도 해야 된다. 산업화 자본을 축적해야 된다. 북한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돈이 제일 중요해서 돈으로 움직이는 나라겠죠. 아마 북한이 돈이면 못하는 거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튼간에 북한도 베트남식으로 개방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글쎄요. 이게 베트남식으로 개혁 개방을 하려면은 베트남에 살아본 분들은 이해할지 모르겠는데요. 베트남인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인 특유의 합리성이 있고요. 또 베트남에는 토론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서로 악유합니다. 서로 다투는 것도 논리를 가지고 다투고요. 나름대로 그 논리가 철저하게 다들 있어요. 자기 주장이 다 확고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과연 북한이 그러한 자기 자신들의 모두 다 확고한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합리성을 가진 어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있어야만 뭐 개혁 개방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베트남식으로 하기 그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살아본 경험으로는. 아무튼 여기 베트남의 사례를 보시죠. 그래서 1986년도에 도이모이 정책을 취하니까
1994년도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제했군요. 그러니 뭐 이제부터 막 발전하는 거죠. 2007년도에 WTO에 가입했고요. 중국의 사례는 뭐 비슷합니다. 중국의 사례도 베트남 사례와 비슷하죠. 1978년도 좀 더 일찍했군요. 베트남보다. 네. 북한과 베트남을 경제지표를 비교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놨는데 베트남은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죠. 거기 보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물론 거기 북한하고 비교하면 북한의 뭐 1258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뭐 베트남이 2000달러 정도, 한국이 뭐 27000달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여기 베트남에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베트남 별거 아니네. 뭐 북한보다 겨우 800달러밖에 더 많지 않고 한국에 비하면 10분의 1이다. 야 이거 베트남 우습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제 여기서 살아보면은 베트남에는 숨겨진 돈이 많습니다. 숨겨진 돈이. 베트남에 숨겨진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바로 베트남을 생각해서 이거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달라요. 그리고 또 베트남에 직접 이른바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 투자인 경우 보십시오. 오히려 이것은 한국보다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2016년도 기준인데요. 보십시오. 한국이 108억 달러고요. 베트남이 126억 달러인데요. 이게 2016년도 2년 전 자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현재는 더 많습니다. 여기 더 많아졌습니다. 뭐 몇 달 사이에 한 서너 배 이상 더 증가합니다. 베트남에 돈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기가 힘들죠. 다음 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겁니다. 도이, 모이. 이게 다 사실 아마 한문어일 거예요. 한문. 베트남도 70% 정도 말인데 한문 말입니다.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도이, 모이 초기의 주요 내용 보면은 민간 경제 활성화. 결국은 개인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거기 보면은 1986년 개인 기업 협동조합 형태의 개인 기업 소유권을 인정하고 또 개인 소유권 인정하니까 의사 결정권을 보장하는 거고요. 무역 자유화 조치하고 결국은 다 개인의 뭔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소유권, 그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외환관리법, 수출입 관세법 제정하고 은행 제도 개혁해서 국가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했다. 베트남의 현재 은행 시스템은요, 한국 못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다 많이 배워왔는데 이제는 한국 못지 않고 이 핀테크 시스템 같은 것도 뭐 한국 못지않게 매우 우수합니다. 대단합니다. 보면 물론 뭐 서비스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점이 있으나 시스템 자체는 대단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시장 자율성이 확대가 되었고 토지 개혁 실시했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활성화된 거는 거기 보면은 1987년도 외국인 투자법 개정하여서 또 외국 기업 등의 토지의 장기 사용권을 승인했고 물론 아직도 이거는 다 해제된 건 아니에요. 외국인이 땅을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지역에 대하여 그것도 일부적인 권리 베트남 내국인처럼 뭐 완벽하게 다 이렇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건 아직은 아닙니다. 다음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 반복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이 사실 매우 취약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이 좀 개선이 되는 중에 있죠. 그리고 국유 개혁, 국유 기업의 개혁,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냥 월급만 파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유 기업에 이런 공산국가에 있어서. 그리고 농업 개혁 말씀드렸고요. 농민들이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지 뭐 자기 거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도 그런 거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초과 수확분, 계약 생산
생산량이 있는데 일정량 이상 더 생산하면 다 개인이 갖도록 하는 것이죠. 또 마음대로 팔 수 있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농업의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내용이고요. 쌀 배급제도 폐지했고 예전에 쌀 배급제도 있었는데 쌀 배급을 못해서 여기서도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도 어려울 때가 있었죠. 여기 쌀이 산모작이 되고 그렇게 많은 쌀이 생산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 저도. 그리고 거기 보면은 외국 기업에 100% 지분 소유 인정하고 예, 이건 인정합니다. 단지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저 같은 이제 의사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제가 100% 투자하고 100% 할 수 있는데 소유할 수 있는데 되게 힘들어요.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해야지 개인이 이렇게 와서 하기에는 법도 너무 어렵고 이거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너십으로 베트남의 현지인들과 파트너십으로 이제 제가 하죠. 도저히 법을 어떻게 이해하기 힘들어서 아직까지는 이런 거 넘어서려면은 좀 더 큰 자본이 와서 법무팀을 따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외자 기업에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뭐 여기 그리고 특구가 많습니다. 경제 특구나 공업단지 같은 거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혜택이 있어야지 들어오는 것이죠. 다 아는 내용들이 계속 써 있네요. 반복되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다 비슷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반복돼서 써놨어요. 네. 여기 보면은 시장 가격 자유화 실행했지만은 몇 가지 품목들 전력, 교통, 연료동 같은 거는 아직도 가격 통제하고 있죠. 특히 전력은요. 여기도 한국 한전, 전력공사 같은 EVN 공사가 있어요. 거기서도 아직도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갖다가 가격 정책도 그렇고요. 약간 빠르게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고도 성장하는 건 맞죠? 여기서 왜 부자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졸부라고 막 얘기할까지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큰 부자들이 기업을 통해서 많이 생겨요. 또 국유 기업의 민영화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죠? 중국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러고. 제가 뭐 이러한 표에 보시는 그 뭐 6차 5개년 계획, 뭐 7차 5개년 계획에 따르는 무슨 뭐 아세안에 가입했군요, 에이펙도 가입했고, 이런 무역 협정 발효했고, 특히 하노이 증권거래소, 호치민이 먼저 했죠. 그래서 호치민 지수가 그 베트남 지수입니다, 그죠? 4년 먼저 했군요. 하노이 증권거래소보다. 네. 요즘 뭐 호치민 증권은 1000포인트 돌파했다가 잠깐 물러섰는데 바로 또 돌파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지수는 좀 느리고요. 네. 아무래도 좀 여기는 보수적이어서. 그리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더 외국인 직접 투자가 더 폭증하고 있죠. 2018년도에는 한국에서 많은 돈이 빠져나오는 많은 돈들이 베트남으로 온다고 그러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WTO도 가입, WTO도 가입하고 하여튼간에 뭐 열심히들 합니다. 여기도. 네, 최근에는 그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레볼루션 4 거기도 열심히 이제 자신감을 갖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특구 산업단지들 열심히 합니다. 여기저기. 네. 네, 똑같은 내용이고. 북한하고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성과가 있죠. 네.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하여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진짜로. 뭐 요즘은 말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는 뭐 외국인 투자한 것들이 이제 중국이 좀 배가 불러지니까 G2가 되고 뭐 돈도 좀 벌고 최근 뭐 특히 가전업계
가전업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베트남 여기서도 그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수입하고 베트남은 좀 그런 제조업이 아주 취약하니까 한국에서도 수입하고 중국에서도 수입하는데 여기서 보는 시각이 이제는 중국제들도 어떤 뭐 가전 분야에서는 한국제와 그렇게 한국 제품과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엄청 싼 거예요. 그러니 한국 제품이 갈 곳이 없죠. 그런 거를 제가 여기서 한국 제품이 밀립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 있어서 품질도 거의 따라왔어요. 그래서 물론 안 그런 분야가 아직도 많지만은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다 따라잡히기가. 특히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같은 분야에는 중국이 1등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배가 불러주니까 한국 기업들을 많이 이렇게 뭐 이리저리해서 내쫓고 있는데 많이 교민들이 힘들죠. 중국 교민들이.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베트남은 뭐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그 어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중국하고는. 네, 그런 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 뭐 빠르게 변하죠. 베트남인들이 우리하고 좀 성격이 비슷해요. 조금 중국인하고 다릅니다. 우리하고 성정이 비슷해서 말도 잘 통하고 어떤 그 얘기할 때 이렇게 빨리빨리 서로가 이렇게 금방 알아채는 그런 게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ODA, 예, ODA가 많이 들어오죠. ODA 1등은요, 베트남의 1등으로 지원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거기 보십시오. 공적 개발원이죠. ODA는 주로 베트남의 기간산업 SOC에 투자되거든요. 일본이 198억 달러, 뭐 월드뱅크 다음에 그러니까 뭐 사실 1등이죠. 뭐. 네. 일본이 폼나게 지원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딱 폼 재는 겁니다. 네. 다음 볼까요? 근데 ODA도 이제 베트남도 이제 고만 받을 때도 됐죠. 점점.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이제 ODA 고만 받고 이제 민간 기업을 발전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겁니다. 지금 가장 여기 문제되는 것이 고속도로가요. 하노이와 호치민을 잇는 고속도로가 필요하거든요. 하노이에서 저기 북부 베트남까지는 고속도로를 뚫었죠. 성공적으로. 한 300km 정도 됩니다. 근데 하노이에서 북쪽으로는 다 뚫었는데 하노이에서 남쪽으로는 다 못 뚫었죠.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속도로도 필요하고 전철도 필요하고요. 기차도 필요한데 그게 없다 보니까 비행기만 미어 터지는 거죠. 국내선이 미어 터지고 서비스도 안 좋고 더럽고 비싸고 불편합니다. 어서 이걸 뚫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일본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네, 여기 보세요. 일본의 국제협력기구는 지카 호치민의 지하철 1호선 개발을 전액 무상 원조 후, 그죠? 지하철을 뚫어주는 거예요. 대신 역세권 각 역 모든 호치민 역에 대한 그 개발 사업권을 확보해서 일본 민간 민간 기업에다가 넘기는 거죠. 이게 참 일본인들이 이거 얕고 똑똑한 것 같아요. 한국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엄한 데 가서 돈도 안 되는데 이상한 데 가서 ODA 쓸 게 아니라 일본 같이 이렇게 좀 스마트한 그런 베트남 원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국제협력공사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기업인 지멘스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멘스와 같이 손을 잡고 또 일본 흉내를 내는 거죠. 네. 호치민 같은 경우에 교통 시스템, 수도, 에너지 등 할 게 많죠. 이런 식으로 참 일본이 스마트하게 하는 점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기서 볼 때 아쉽습니다. 하노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고속도로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뭐 우리도 한국인들도 득을 볼 겁니다. 네. 자, 북한 경제 변화의 과제,
네, 별 관심 없어요.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과제가 있고 과연 있을 것이고 과연 이게 의지가 있을란가 의문이고요. 전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 얘기만 관심 있어요. 산업 인프라 건설 다 필요하겠지. 끝입니다. 끝. 네. 하여간 뭐 북한도 동족인 거는 뭐 맞으니까 어쨌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뭐 합리적으로 도와주는 거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나 간에 잠깐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서 그 뭐 여기 그 현실 상황에 좀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